보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제가 연초에 인지영 영어 해설집이라고 하는 걸 하나 간단하게 썼습니다. 처음에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일했던 발도르프 협동조합에서 독일 교수들 통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영어 통일이 안 돼 있고 이해도가 좀 어려워해서 영어 통일을 좀 하려고 그 발도르프계에서 문제가 되는 용어들을 전체적으로 좀 조망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 자료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이거를 이제 뭐 조그마한 재정사업 삼아가지고 자료집을 좀 팔았거든요. 10,000원에 편집을 해서 좀 팔았어요. 했더니 여기저기 분들이 이제 조금 알려져서 여러분들이 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 자료집 자체는 완성도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 제가 좀 다급한 것들만 급하게 정리를 한 거라서 책으로 출간을 하려면 좀 손을 많이 봐야 되는 자료집인데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게 조금 알려졌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어떤 발도르프계에서 굉장히 좀 영향력이 큰 어떤 분이 제 자료집에 대해서 서평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제가 보기엔 서평이라기보다는 주로 인상평인데 왜냐하면 책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는 게 없어서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는 게 없고 그냥 이런 인상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양학의 입장에서 인지학을 비교 분석하는 거하고 인지학의 입장에서 동양학을 보는 거는 정체성의 문제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두 개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다. 그러니까 발도르프 하는 사람들은 인지학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우선 뭐 그분이 이제 그 안에 책 내용에 이제 부분적인 아주 지역적인 문제로 저한테 몇 가지 비판을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불필요하게 어떤 공개적인 장애적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기도 하고 불필요하다고 느껴서 별로 응답을 안 했습니다. 생전에 슈타이너도 유물론자들하고 논쟁하지 마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인지학 하는 사람들이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해봤자 그 소모적이다라는 얘기죠. 소모적이다. 물론 이제 길게 보면 긴 시간을 두고 서로가 설득하고 공감하고 하는 시간들이 늘어나야 되겠지만 이미 어떤 입장을 강력하게 전제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마치 양의사하고 한의사하고 대화하기 힘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패러다임이 달라서 그런 거죠. 패러다임이 달라. 그래서 제 서평을 쓰신 분은 제가 보기엔 저하고 패러다임이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의 패러다임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 이해를 시키려면 수천 페이지 분량의 글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응대를 안 했습니다만 저하고 직접적으로 대면적으로 만나는 분들한테는 또 그 글을 봤을 법한 분들한테는 만나 뵙는 자리에서는 이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 금방 얘기했던 동양학과 인지학 동양학의 입장에서 인지학을 보는 거하고 인지학의 입장에서 동양학을 보는 건 정체성 문제랑 다르다. 이건 아주 대립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자체가 동양학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글 써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감각이 있습니다. 그 감각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지각을 합니다. 요쪽에 이렇게 감각 지각 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사실은 의식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렇게 의식 수준이 낮을 때에는 개별성이 강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강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이 지각 내용들을 개념화하게 되면 지각이라고 하는 건 앞에 퍼셉트 각자 개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성을 좀 벗어나서 컨셉트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추선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떤 대상에 대한 관찰이 가능해집니다. 관찰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욕망이나 사심이나 이런 걸 끼워 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거리두기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런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사고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직관지로 올라가게 된다. 이게 우리 의식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의 보편적인 과정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편성에 가까워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개별성이 강해집니다. 근데 소위 우리가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감각혼이 강한 거고 요 중간쯤 되면 오성혼이고 위쪽으로 갈수록 의식혼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데 동양학과 인지학은 대립된다. 그거는 어딜까요? 요쯤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대립은 사라집니다. 그 대립은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서양이라고 해가 2개 떠나요? 달이 2개 떠나요? 네. 피부 색깔은 기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오장육부의 구조가 다르나요? 손가락 발가락의 개수가 달라지나요? 자연 실체에 가까울수록 보편성이 높을수록 동양인이 서양인이 하는 문화적 차이들은 불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지학이든 동양학이든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언어는 철저하게 문화적 개별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개념은 실체가 아닙니다. 개념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체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반영 도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개념이 가리키는 실체가 뭔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개념끼리 호환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에테르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 동양에는 에테르 아스트랄이라는 말은 없지만 목화토금수가 있어요. 그럼 에테르가 가리키는 자연 실체가 뭐냐를 안다면 목이 가리키는 자연 실체가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거를 종합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동양학과 인지학이 정체성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요수주의다라고 강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위쪽은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예 입장 자체를 자기가 아는 거에 국한을 시켜서 더 이상 확장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서교수 선생님이 오늘 서교수 선생님 강의하시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불과 1년 전, 2년 전에 비해서 진짜 장족에 발전하시네요. 제가 직접 농사 짓는 농부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고 원리를 이해하는가 하고가 계속 이제 결합이 되고 이 전체적인 이해가 높아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선홍부님이 자연과 다름을 살리는 길을 예전처럼 그렇게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주 이제는 평소에 농사 짓는 거하고 연관을 너무나 잘 지으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발도르프 학교의 입장에서는 발도르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인지학은 세계관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분은 제가 인지학이 세계관입니다 라고 했던 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론이나 철학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논리적인 인위적인 틀을 현실에 꿰맞추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개념이 안 잡혀있다. 세계관은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예, 세계관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보세요. 감정, 태도, 사고방식 다 포함하는 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은 이론이나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들 속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걸 다 싸잡아놓는 게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초적인 어떤 사전 정의조차도 벗어난 얘기를 막 하는데 대개 사람들은 또 그런 사전적 정의조차도 머릿속에 안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또 생각하게 되죠. 이런 혹세무민하는 그런 넘쳐나고 인지학은 세계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발도르프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구체적인 일상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 자연과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인지학 자체가 세계관이기 때문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건축에도 예술에도 과학에도 자연을 다루는 모든 것들에도 또 의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는 이 성격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서로 어떤 시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발도르프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분야들, 발도르프 교육 자체에서 이미 여러 가지 예술이라든가 뭐 조소, 뭐 심지어 건축까지 이미 교과 과정에서 다룹니다. 근데 교과 과정 이외에 별도로 조금 더 발도르프 교육과 함께 가야 할 핵심적인 영역이 있다면 뭐겠는가 했을 때 당연히 역동농업이죠. 1차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발도르프 교육, 자연을 통해서 역동농업이 증명하는 바가 인지학적 세계관의 어떤 증거다라고 슈타이너가 얘기했던 거. 요 사이에 또 뭐가 있겠는가? 이 자연과 사람과의 상호작용 사이에 있는 분야가 대표적인 분야가 뭐겠는가? 어렵니다. 어렵니다. 그래서 인지어려, 역동농업, 발도르프 교육 이건 3일체로 가야 된다. 3일체로 가야 되고 저희 학교에서 지금 어쨌든 학교를 세울 때부터 역동농업을 어쨌든 학교의 한 부분이 되게끔 이렇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처럼 빠른 시일 안에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 인지어려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가 역동농업을 이해하는 정도하고 인지어려를 이해하는 정도, 발도르프 교육을 이해하는 정도,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다. 다 같이 가는 거다. 다 같이 가는 거고, 우리가 인간의 어떤 삶의 전 분야에 있어서 어떤 조화롭고 자기 내적 모순이 없는 이런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가려면 세계관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대충 뭐 이 정도 그 앞에 얘기를 하고요. 역동농업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선홍구님이 얘기하신 분께 참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체화된 얘기를 해주신 인상 깊게 들었는데, 역시나 당연하게도 이론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농사 지어본 경험이 없지만 론적으로는 좀 저한테 편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걸 조금 더 말하자면 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뿌려서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뭐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책 속에 소개된 대로 이제 선홍군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급하게 이거부터 짚어볼게요. 지구적 요인이다, 우주적 요인이다 하는 거 있죠. 그게 한마디로 지구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간단히 말하면 음량으로 따지면 음적인 것들입니다. 우주적 기운이라고 하는 것들은 양적인 것들입니다. 아까 내행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음적 기운들이고 외행성이라는 것들은 양적 기운들입니다. 그 모양이 넓다는 것은 음적인 거고 뾰족하다는 건 양적인 겁니다. 이게 일관되게 음양의 대칭이 이루어집니다. 음양의 대칭이 이루어지고요. 제가 요번 달 월 세미나 때 괴테 색채론과 파우스트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뭐 결론을 먼저 좀 땡겨서 말씀을 드리자면, 괴테가 이 세계는 이렇게 굴러간다, 이건 보편원리다 라고 제시했던 그걸 몇 가지 명제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 세계는 양극적이다, 양극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양극적인 것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대칭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순환한다. 이 순환의 결과 진화한다. 요게 괴테 세계관을 하나의 어떤 명제로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이 네 가지가 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괴테는 문학작품으로도 표현하고, 인간의 삶도 이러하다. 인간의 삶도 양극대칭, 어떤 순환 진화가 일어난다. 자연에서도 그게 일어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색채론을 썼습니다.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빛인데, 그 빛의 어떤 분화 변형이 색인데, 그 색에 우리가 색을 감지하는 이런 작용에서도 양극대칭, 순환, 진화, 이게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도 자연에도 나타나는 게 아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원리는 똑같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역동농업에도 이게 당연히 적용되고 자연과학, 인문과학 가릴 것 없이 이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기왕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동양의 음양오행이라든가 음양오행은 천문학이다 이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우주의 기운, 별기운 얘기하는 것도 결국 다 천문학 이해잖아요. 천문이 지구의 존재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슈타이너의 언어이론이 됐건 감각이론이 됐건 발달론이 됐건 그 뭐가 됐든지 간에 슈타이너의 최종 근거는 전부 별기운이에요. 다 별기운에서 최종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이 별기운에 대해서 신화 동화적으로 지칭하는 게 천사, 대천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니 대천사니 영적으로 무슨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이거 다 별기운이다. 자연의 실제에서는 실제로는 다 별기운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이 별기운들에 대한 동양식 표현이 천간지지 이런 거거든요. 천간지지도 결국 별기운입니다. 지지라고 자축이면 진소음이 하는 거는 황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길. 그리고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 목화 토금수의 어떤 교차하는 종합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별기운인 거죠. 그러니까 저기도 별기운, 여기도 별기운이에요. 궁극적인 어떤 근거는, 궁극적 근거는 전부 별기운이다. 그래서 뭐 동양학이 다르고 인자학이 다르고 그건 모르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실제 지칭하는 건 똑같은 건데 뭐 호명이 다르면 다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인들이 우주, 자연, 인간 얘기를 할 때 우주라고 했을 때 그 우주는 태양계 하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양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범위잖아요. 그렇죠. 그럼 태양이 구심에 딱 박혀 있단 말이죠. 구심점, 원심점 할 때 태양이 딱 박혀 있어서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중력이 미치는 어떤 범위가 있겠죠. 범위가 있을 텐데 이 제일 바깥 범위는 하나의 원심점이 되겠죠. 원심점을 구성하고 있는 행성은 뭔지 아세요? 토성. 토성입니다. 그럼 얘가 근데 실제로 이 우주에서 맨 처음 만들어진 건 먼저 만들어진 건 토성일까요? 태양일까요? 토성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범위부터 잡고 범위가 잡히고 나면 태풍의 눈이 생기고 그러면 요것들 사이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다. 1번 토성이 자리를 잡는다. 토성이 범위를 잡아준다. 2번 태양이 태풍의 눈을 잡아준다. 3번 요 사이에 어떤 질서가 만들어진다. 4번 그러면 요 사이의 질서를 제가 평면에 그려서 그렇지 이걸 입체적으로 그리면 요게 하나의 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입체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요것들 사이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힘이 모이고 분산되는 어떤 중심 또 하나의 중심점이 생길 겁니다. 그거는 이게 양극이잖아요. 양극성. 이 두 개 극이 섰잖아요. 그럼 얘가 대칭성이 이루어지려면 어디선가에 잘려야지. 그 어딘가는 중간이죠. 딱 중간. 그래서 요쪽 요거를 A 분면이라고 하고 요걸 B 분면이라고 하면 A, B는 대칭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야지 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어떤 운동 변화의 어떤 키포인트 역할을 하는 이런 지점들을 동양에서는 극이라고 합니다. 극. 그러면 맨 바깥에 이게 테두리를 정해주고 있는 이런 애를 무극이라고 해요. 무극이 있으면 무극과 반응을 해가지고 최초의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애, 이런 애를 태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극과 태극 사이에 어떤 이게 범위가 정해지고 났을 때 그 중간에서 전체적인 순환 교류의 중점 역할을 해주는 거, 이런 애를 환극이라고 합니다.
숫자로 늘어뜨려 놓고 보면 1부터 10까지 10진법이 있는데 중간 숫자는 뭡니까? 5. 5.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중간 숫자가 중간이 아니네요. 5 앞에 1, 2, 3, 4 4개 있고 5 뒤에 6, 7, 8, 9 4개 있어야 되는데 얘는 5번째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숫자로 작용을 안 해요. 숫자 값이 없습니다. 10의 의미는 10진법에서 10의 의미는 0. 0이잖아요. 그 얘는 수라고 할 수도 없고 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구체적 값은 없으나 0이 없으면 나머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동서남북 방위를 정할 때 중앙이 있는데 중앙은 그 자체는 방위가 아니에요. 근데 중앙점을 못 찍으면, 기준점을 못 잡으면 동서남북을 따질 수가 없어요. 얘 자체는 방위가 아니지만 얘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방위들이 자리 잡게 되는 어떤 포인트. 수학에서는 0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0은 여기도 있지만 0, 1 앞에도 0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0, 1, 0, 1, 0, 1. 이 이진법으로 디지털 코드가 만들어지고, 예. 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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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있은 거 없음. 있은 거 없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없음, 이게 무급. 있음, 이게 태급. 있은 거 없음 사이에 어떤 힘의 순환의 중점 노릇을 하는 거. 그게 환급. 그래서 동양에서는 1, 2, 3, 4, 5라고 하는 거를 단지 개수를 세는 용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 운동 변화의 단계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10진법을 사용하는 이유도 손가락 10개라서 10진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자연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10단계이기 때문에 10진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왜 또 10단계가 나오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지구에서는 10단계지만 딴 데 가면 다른 단계가 나타나요. 지구에서 10단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아까 요거 태양입니다, 요거 토성입니다 했는데 그럼 얘는 중간에 있는 애 누구냐? 중간에 있는 애 지구예요. 지구입니다. 얘가 지구입니다. 지구에 액세서리로 달을 하나 달고 있습니다. 달을 하나 달고 있고 소위 내행성이라는 애가 금성, 수성이죠. 외행성이라는 애가 목성, 화성이죠. 그렇죠? 얘들이 다 공전 주기가 있을 텐데 수성의 공전 주기 88일, 금성의 공전 주기 대략 200일, 지구의 공전 주기 1년 365일, 예. 화성의 공전 주기 687일. 나는 숫자를 왜 이렇게 잘 외우지? 목성의 공전 주기 29.5년. 아이, 죄송합니다. 11.9년, 11.9년입니다. 이게 29.5년입니다. 30년이라고 보통 통칭 얘기하죠. 그래서 30년, 12년, 1년, 얘는 대략 200일에 가깝고 얘는 대략 100일에 가까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전 주기가 이렇게 줄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공전 주기가 펼쳐져 있으면 얘들끼리 서로 막 상호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때는 지구에 미치는 힘이 화성이 커질 때가 있고 어떤 때 목성이 커질 때가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금성의 힘이 커질 때가 있고 수성의 힘이 커질 때가 있고 이게 공전 주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삐뚤빼뚤하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렇다고 주기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주기성을 가진 채로 삐뚤빼뚤하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때로는 A장의 힘이 커질 때가 있고 때로는 B장의 힘이 커질 때가 있겠죠. A장의 힘이 커지면 겨울이 되는 거고 B장의 힘이 커지면 여름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목성의 힘이 커질 때는 봄이 되는 거고 화성의 힘이 커질 때는 여름이 되는 겁니다. 금성의 힘이 커지면 가을이 되고 수성의 힘이 커지면 겨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어렵잖아요. 이 전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움직임 중에서 지구는 주체니까 지구 하나 딱 빼고 나면 지구 하나 내가 받는 기운의 개수는 몇 가지인가를 따져보면 여기 3개, 여기 3개, 6개에다가 달 하나까지 포함해서 7개. 그러니까 지구는 객관적으로 7개의 에너지장을 받는 거지. 그러면 이 7개의 에너지장이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때에는 소리라든가 빛깔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인간이
색을 볼 때 빨주노초 파는뭐 7개. 소리를 들을 때 도레미파 솔라시 7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나머지는 이것들의 조합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냥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논리적 수준은 중딩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 태양계 안에서 외계인이 있겠는가? 없죠? 외계인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체는 어디서 생기는가? 기운이 종합되는 데서 진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기운이 종합되는 데는 여기뿐이거든요. 맞잖아요. 기운이 종합되는 데는 여기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의 어떤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받고 있는 별의 기운들이 최소한 7가지인데 그 중에서 한두 개를 받는 애도 있고 3-4개를 받는 애도 있고 7가지 다 받는 애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단순하게 한두 개 받으면 광물, 2-3개 받으면 식물, 4-5개 받으면 동물, 7개 다 받으면 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 원리는 이렇다는 겁니다. 기본 원리는 이렇다. 식물이 우주의 기운을 동물이나 인간보다 많이 받는다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많이 받는다라고 보던 이런 데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에요. 근데 종합적인 기운을 많이 받을수록 신성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신성의 특징은 창조력이거든.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성이 있다는 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물, 식물, 동물, 인간 이렇게 있는데 위쪽으로 갈수록 자유의지와 창조력이 있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 인간만 하더라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 생긴 데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광물, 식물은 생긴 데서 나고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주 기운을 그냥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대로 받는 애들이 광물, 식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싸돌아다니는 놈들이 동물, 인간. 그러니까 광물, 식물 쪽이 우주 기운을 더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 표현들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가를 이해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문장으로 써놓으면 알쏭달쏭 한 거죠. 아까 뭐 규소는 뭐 만족하고 탈슘은 욕망한다 그랬잖아요. 규소는 양덩어리거든요. 양덩어리는 자기 자체가 양이기 때문에 뭘 더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받아들일 게 없어요. 칼슘은 음덩어리거든. 음덩어리는 결핍덩어리이기 때문에 계속 받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칼슘이 욕망이 있고 규소가 바라는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의인화된 표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인화된 표현들을 써버리면 이제 귀신 신화처럼 들리고 미신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이건 비유일 뿐인 거죠. 이건 비유일 뿐이다. 실제로 규소나 저기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나면 이 의인화된 표현들은 그냥 우리가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실제 자연에서 어떤 성질을 반영하고 있는 거다를 알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틀어가지고 A는 음입니까? 양입니까? 음이죠. A 영역이 음인 거예요. 요쪽 다 묶어가지고 요거 요거 쫙 묶어가지고 요거 양. 근데 음양 오행 양 오행 어디다 쓰냐?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요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초원소들, 그 기초원소들 제가 이거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초원소들을 음양오행에다가 그대로 배치할 수 있거든요. 음적인 에너지권을 뭉쳐가지고 요거를 석회가 대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적인 성질을 뭉쳐가지고 얘를 대변하는 애가 규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은 산소, 화는 황, 유광, 토는 질소, 그 다음에 금은 탄소, 그 다음에 수는 수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물론 이 책에 나와 있지는 않죠.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하는 목화 도금수에다가
예, 성질 대응을 해보니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고, 뭐 요것만 알아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기초문서들을 음양오행으로 다 치환시켜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음양오행으로 치환시켜서 이해할 수 있고, 음양에서 이제 저처럼 주역이나 음양오행 쪽을 미리 안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서 얘들이 상호작용하면 어떤 결과값이 나온다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던 음양오행의 어떤 결합공식, 어떤 고차 방정식적인 이게 함수관계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서양에는 해가 두 개 뜨냐? 어차피 같은 기업 자연이다 이거예요. 예, 자연의 실제가 동서양이 다를 수가 없는 거다. 동서양이 다를 수가 없는 거라서 요게 이제 기본 틀입니다. 이 아주 기본 틀을 놓고 그럼 역동능업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떡갈나무다. 그럼 이게 화성의 기운을 많이 받은 애거든요. 그럼 떡갈나무를 언제 심으면 좋냐? 화성 기운이 들어올 때 심으면 좋다는 거예요. 한참 화성이 활성화될 때 떡갈나무를 심으면, 예, 이 떡갈나무가 자기 자체가 화성의 기운의 덩어리로 지어진 애이기 때문에 거꾸로 떡갈나무를 심는데 금성 기운이 될 때 떡갈나무를 심으면 한마디로 씨앗 때 자기를 반대하는 어떤 아니면 수성 기운이 세졌다. 그럼 자기를 극하는 기운 속에서 자라나야 되잖아요. 이러면 애가 비실비실해지는 거죠. 자기를 도와주는 기운이 있을 때 씨앗에서 이렇게 싹이 트게 되면 왕성해지는 거죠. 이러니까 어떤 식물들이 어떤 별자리의 기운이 강해질 때 심어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식물이 어느 별의 기운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가는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두 가지로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는 색깔, 한 가지는 형태. 예. 그래서 꽃이 빨간 거는 꽃을 기준으로 할 때 빨간 꽃은 화성 기운이 많은 애다. 노란 꽃은 목성 기운이 많은 애다. 그 다음에 파란 꽃에 가까운 애들 초록색에 가까운 거. 파란 것도 두 가지가 있고 초록인 게 있고 파란 게 있잖아. 블루인 게 있잖아. 파란 계열, 블루 계열들 이건 토성 기운이 많은 애다. 이 사이에 해는 전부 다 작용을 하고 있는데 해는 주로 초록색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뀐 거 아니에요? 목도 바뀐 거 아니에요? 목이 노란색. 토가 노란 거 아니에요? 아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맞습니다. 책 있으면. 노란 게 목이 맞습니다. 예, 목이 노랑이에요. 해바라기. 일반적으로 음양오행에서 토를 노랑으로 아, 그거는 우리 오방색이고 지금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을 자연과 사람 이 음양오행의 오방색하고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에 나오는 색깔하고 체계가 달라요. 헷갈리나? 왜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 지금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사물에 나타난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물에 나타난 거. 성질이 아니고. 예. 그런데 일종의 오방색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오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 전체를 색깔 전체와 연결시켰을 때 대략 이렇다는 거지 사물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방색은. 근데 지금 여기는 식물의 꽃 줄기도 아닙니다. 잎도 아닙니다. 꽃 모양에 나타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오방색하고 1대1 대응으로 연결 안 됩니다. 그럼 그거는 영안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보면 돼요. 그냥 노란 꽃. 해바라기는 알게 된 어? 그걸 알게 된 이유, 알게 되는 된 거? 원인, 어떻게 알게 되는가? 우리는 러프한 것은 직접 시각으로 보고 미세한 것은 감각을 극도로 예민화시켜 가지고 사고로 관찰하잖아요. 그러니까 러프한 것도 보고 미세한 것도 보고 이게 연결이 되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굳이 영안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 네. 영안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밤하늘에 별들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우리는 그냥 어두운 밤인 것 같지만 실제로 계절에 따라 가지고 하늘의 빛깔이 바뀌는 걸 계속 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굉장히 미세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감지를 못하니까 그거 본 사람들이 뭐 영안이다 이런 얘기 하지만 굳이 영안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예.
조금 투명한 관조와 사고가 들어가기만 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어둠이 있고 빛이 있으면 이 사이에 세 개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낮 상태에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 걸 하루 종일 멍하게 바라보다 있다면 공기의 색깔이 바뀌는 것도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보이는 건데 화성의 기운으로 빨간 꽃이 핀다라는 거는 관찰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아, 관찰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화성의 기운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화성이 뜨니까. 화성이 특정 시기에 특정 방에 뜨니까 그때 화성이 강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만개하는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주로 빨간색들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예, 예. 주로 봄에는 노란 꽃이 더 많이 피긴 해요. 그러니까 봄열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달별로 달라져요. 예, 달별로 날별로 달라집니다. 목성의 기운이 강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성은 달로 보자면 3월달, 8월달에 강해져요. 그러니까 그때 노란 꽃이 주로 더 핀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사물을 잘 관찰하기만 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데 그걸 이미 안 사람이 종합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때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한 관찰과 감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미시다, 무슨 영안이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은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다 신성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러면 슈타이너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나도 알 수 있다. 이 선생이 경목여결의 맨 첫 장에 쓴 게 이겁니다. 성인의 오장육부 손가락 발가락 그걸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왜 누구는 성인이 되고 누구는 범부가 되는가? 그거는 오로지 마음 공부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가짐과 공부에 달렸다. 그래요. 성인이 알 수 있으면 나도 알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슈타이너가 알 수 있으면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슈타이너가 뭐라고 한 얘기는 우리는 몰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사실 그 자체가 어떤 권위와 모방에서 못 벗어나는 태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연결된 질문으로 이게 붓꽃이 보여서요. 붓꽃도 노란 붓꽃 있고 같은 붓꽃이지만 종류는 같지만 파란 붓꽃도 있잖아요. 얘는 토성의 기운을 많이 먹은 그런 거예요. 거고 노란 붓꽃은 목성의 기운을 많이 먹은 예민한 아이인 거예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 예. 같은 종이지만. 그리고 얘는 먹어도 별 탈이 안 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토성은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성질이 강하거든. 뭐 그런 식으로 추론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추론하는 겁니다. 그럼 빨파노 왜 저기 그 꽃잎들이 빨파노가 많냐? 꽃잎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세요. 이 땅이 있어 밑에 있는 건 뿌리죠. 이 중간에 줄기죠. 그 다음에 잎이 피죠. 그 다음에 꽃이 피죠. 꽃이 피고 그러고 나서 열매가 맺잖아요. 예, 이거를 오행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본다 그러면 요 뿌리 쪽에 해당하는 애, 뿌리 쪽에 해당하는 애, 줄기 쪽에 해당하는 애, 잎에 해당하는 애, 이게 여기서부터 이 수, 이게 뿌리입니다. 그 다음에 쭉 뻗어나가는 거, 목, 성장하는 기운입니다. 분산하는 기운, 그게 잎인 거죠. 잎에서 더 분산하면 꽃이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잎 같은 애들은 화에 해당하는 애들입니다. 화에 해당하는 애들이고 꽃에 해당하는 애들은 화하고 토 사이에 있는 애들입니다. 예. 화하고 토 사이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열매로 돼버리는 애들, 얘들 금입니다. 수, 목, 이게 생생관계로 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그 다음에 금이 땅에 떨어지면 다시 수. 이렇게 순환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생생관계로 쭉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원래 씨앗 속에 있던 애가 자기를 확 드러냈을 때가 꽃이거든요. 이게 확 드러냈을 때가 꽃이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우주기운이 어느 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꽃의 색깔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빨파노가 많나? 왜냐하면 빨파노는 전부 다 요쪽이거든요. 요쪽 거는 거의 없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거리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이 기운들이 지구에 영향을 줄 때는 이게 자 지워야겠다.
멀리 있는 기운일수록 양기운이잖아요. 네. 양기운일수록 동적이 그 드라이브 포스가 강하거든요. 그러면 양기운일수록 지구에 영향을 줄 때 강렬하게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럼 강렬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땅속으로 깊이 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땅 바깥이 양이고 땅 안쪽이 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별기운 기준으로 보면 땅 깊이 들어간 애가 양이에요. 땅 깊이 들어갈수록 양적 기운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양적 기운이 내부에서 어떤 그 반사 과정을 만나가지고 위로 튀어오를 거 아닙니까? 요 위로 튀어오르는 게 식물의 성장이거든요. 예. 땅이 있다. 그럼 원거리 별기운들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외행성의 별기운들이 들어간다 이거죠. 외행성의 별기운들이 이렇게 땅으로 쏟아져 들어갔다가 양기운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일정한 영역에서 이제 이 토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위쪽으로 반사돼서 올라오는 거죠. 요게 식물이라는 거예요. 얘가 식물이다. 이 반사돼서 올라온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땅에 떠도는 애들, 얘들이 동물이다. 예. 이 떠도는 애들 중에서 직립해가지고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려는 애들, 얘들이 인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따지고 보면 광물, 식물, 동물,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지구라고 하는 생명체를 놓고 거대한 우주적 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한 영역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하고 우리 인간하고가 구조가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요. 식물은 대가리를 쳐박고 있는 모양이고 우리는 대가리를 들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 사이에 동물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저 어린애들이 그래서 엄마 개구리는 뭐가 되려고 그래 뭐 이런 거 많이 묻더라고요. 지렁이는 뭐가 되려고 그래. 우리 주변의 꼬마애들 중에 그걸 묻는 애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인간은 뭐가 되려고 그래. 인간은 신이 되려고 그래. 인간은 누구든지 신이 되려고 합니다. 왔던 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우주 전체의 진리가 뭐냐, 신이 뭐냐, 신과 합일하는 길이 뭐냐, 이런 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고. 근데 물론 뭐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기술 발전 많이 시켜가지고 저기 유전자 창조과학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된다. 그거는 환상이죠. 왜? 물질주의적으로는 신에 다가갈 방법이 없다. 신에 다가갈 방법이 없다. 왜? 세상은 물질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을 하나의 완전한 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완전성에 접근하는 게 일종의 반쪽알이, 물질화된 반쪽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전체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물론 아무리 발달해도 신에 못 다가간다. 저 완전한 순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이제 이게 일단 제가 빨리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전체상이에요. 이 전체상을 이해하고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에서 나오는 부분적인 것들을 보면 이해 안 되는 문장이 없어질 겁니다. 일단 서 선생님 자료에 나오는 몇 가지 얘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나침반의 비유는 됐고요. 자, 쇠뜨기, 이거 아까 이게 쭉 길게 자라는 애들, 얘들은 양적인 성질이 강하다는 거죠. 음은 퍼지는 것들이거든. 양은 솟아오르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쇠뜨기 풀 같은 애들은 당연히 양적인 애들은 규소 성분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토랑 같은 거 퍼지는 애들, 이런 거는 석회 성분이 강한 거죠. 음적인 성질이 강한 거죠. 이걸 지구적이라고 하고, 쇠뜨기 같은 이런 모양을 우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에서 말하는 우주적 성질, 이거는 양적 기운이다. 지구적 성질, 이거는 음적 기운이다 라고 딱 이해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줄기식물 같은 경우에는 규소가 많은 데에서 줄기식물이 잘 자란다 그러거든요. 규소는 양 그 자체잖아. 양이니까 뻗어 나가는 힘이 강하거든요. 근데 줄기가 잘 자라는 데가 뻗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규소만 있으면 얘가 뻗어만 나갈 뿐이지 이걸 튀우려고 안 해요. 그래서 줄기 쪽이 부풀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그 감자가 대표적인 거예요. 감자가 줄기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걸 식용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자가 모래 많은 땅에 잘 자란다가 되는 거예요. 모래가
대표적으로 규소하고 산소하고 섞여서 규산 성분이거든요. 저는 농사 안 지어봤지만 일단 책에 나오는 거를 이게 논리적으로 파헤쳐도 이 정도는 그냥 나온다. 그 다음에 뭐 변화, 보리, 미래, 대수만 아까 빗물 얘기 나왔었잖아요. 빗물 얘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얘가 제일 양적인 물이에요. 일단 땅에 닿아가지고 딴 것들하고 섞이기 전에 음화되는 정도가 심해지는 거죠. 수돗물 같은 경우는 관에다 갇혀가지고 약철이 돼버리니까 제일 음적인 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적이라는 건 생명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양적인 이 빗물, 얘가 우주균을 많이 담고 있는 거지. 우주균을 많이 담고 있는 거지. 얘를 농수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논리로 보자면 제일 안 좋은 물은 뭐냐? 정수기 물. 수돗물보다 더 안 좋은 물은 정수기 물.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안 좋은 거 먹이면서 제일 좋은 거 먹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 무지가 사람 잡습니다. 노란 민들레, 하얀 민들레 문제는 노란 민들레다 이러면 그 목기운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얀 민들레가 금기운이 강하다는 겁니다. 예. 음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을에 하얀 민들레가 더 많이 피가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또 지형하고도 관련이 되고 토양하고도 관련이 되니까 꼭 가을이라고 많이 피는 건 아니겠죠. 그 토양에 맞는 민들레가 많이 피죠. 그 다음에 아까 내용 중에 저는 한 대목을 통째로 모르겠다고 6페이지에 자 두 번째 강좌에서 이제 서 선생님이 질문으로 써주신 부분 좀 보겠습니다. 땅은 하나의 생명기관입니다. 제가 금방 설명했죠. 지구 자체가 우주의 기운을 머금었다가 뿜어내고 머금었다가 뿜어내고 들숨 날숨처럼 이 작용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 전체로 봤을 때 태양계를 또 하나의 생명체로 봤을 때 마치 지구는 태양계 허파노릇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기관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농업이라는 존재를 비교하면 이 존재는 머리를 밑에 놓고 있는 개체다. 이건 번역의 문제가 있겠죠. 이 말은 농사가 식물을 다룬다는 거겠지. 식물은 머리를 밑으로 땅속으로 꽂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의 오역입니다. 이게 번역자가 전체 내용을 잘 이해 못하고 그냥 직역을 해버렸겠죠. 그 다음 사람을 거꾸로 세워놨다고 얘기하는 거. 사람을 거꾸로 세워놨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빛의 성질이 처음에 내려꽂히잖아요. 이렇게 내려꽂히는 힘에 의해서 식물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람을 거꾸로 세워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내려꽂혔다가 다시 올라오는 식이죠. 올라오는 과정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식물의 기본적인 생리 구조 자체는 인간의 머리에 해당하는 게 뿌리에 해당하고 신경. 네. 발에 해당하는 게 위에 있는 잎들이라는 거예요. 네. 발에 해당하는 게. 그 다음에 그래서 뿌리 식물 쪽을 먹으면 인간의 머리 쪽으로 작용한다가 되는 거예요. 뿌리 식물 많이 먹으면 뇌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뿌리 식물에는 미네랄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거꾸로 위쪽으로 그 땅 속에 있는 게 우리 인간은 맨 위쪽으로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럼 땅 위에 있는 것들은 하체 쪽으로 작용하게 돼 있죠. 예. 그럼 열매를 많이 먹으면 땅 위에 있는 열매들을 먹으면 신장 쪽이 강화가 될 테고 뿌리식물 쪽을 먹으면 두뇌 쪽이 강화가 되겠죠. 이런 식의 크로스가 일어난다. 그 다음 땅 위에 있는 온기, 즉 해금, 수성, 달 영역에 있는 온기, 목, 토, 화성 영향 아래 들어있고 온기와 땅속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 큰 차이가 있다라고 했고, 이건 아시겠죠? 목과 토는 양들이잖아. 양들은 땅속으로 들어가버립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땅 위에 있는 애들은 해달, 금, 금수, 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죽은 온기, 산온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금수, 달은 실제로는 죽은 온기가 아니죠. 그냥 음적 기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에 비해서는 활동성이 떨어지니까 죽은 온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땅속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오히려 더 활동적인 온기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죽은 온기, 살아온 온기고 그래서 땅 위에 온기는 죽음, 땅 밑에 온기는 살아. 땅 밑에 있는 온기들이 오히려 생명의 어떤 그 번식, 분화 이런 데는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다음 6페이지 질문 60, 61 물이나 자신 속에 단단한 땅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와는 다르다. 이들은 바깥에 있는 땅 속에 있으면 더욱 죽어간다. 자신들의 바깥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하면 는다. 자, 이 중에 보면 광물 성분은 현재 시간 개념으로 1월 15일에서 2월 15일 사이 즉 겨울철에 땅속에서 바로 오는 영향을 가장 쉽게 벗어날 수 있고 먼 우주의 영향을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언젠가는 하나의 정확한 시점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요 부분 자 이거 자축인묘진 서음이 자, 오, 묘, 유 이렇게 쓰면 이게 진, 미, 술, 추 이렇게 쓰면 음에서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는 꼭지점은 여기하고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양력으로 치환해서 보면 해자축 이렇게 있으면 얘가 12월, 얘 1월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1월 15일과 2월 15일 사이가 딱 요 축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축월이 어디에 뭐 하는 때? 기운이 양적 기운으로 전환하는 때잖아요. 음기운이 양기운으로 전환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광물이 있습니다. 광물은 음적인 애들이에요. 근데 이 음적인 애들이 양쪽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달 동안에. 이 달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광물 속으로 남아있는 애들은 그대로 더 광물화돼 버리고 이제 위쪽으로 뜬 애들은 식물로 흡수돼서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요 달이 전환적인 달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 시기에 겨울철에 땅속에서 땅에서 오는 영향을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 바로 음에서 양으로 전환이 된다. 음적인 것들이 양적인 것들로 전환되는 시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 우주의 영향을 잘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어차피 광물 속에 먼 우주에서 온 것들이 다 뭉쳐져 있는데 얘들이 이때가 활성화돼 가지고 전환되는 때다. 그걸 우주의 영향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지구 내부의 광물 덩어리 안에서 가장 적게 자신에게 매달려 있고 자, 요때가 한겨울이잖아요. 가장 적게 자신에게 매달려 있다는 것은 광물 덩어리도 하나의 생명의 한 부분인데 얘가 활성화되는 거가 요때 활성화된다는 거잖아요. 요때 활성화 시기가 지나고 나면 광물은 이 활성 정도가 떨어져 가지고 별로 더 이상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요때가 제일 크게 변한 어떤 활성 영향을 미치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솥불도 요때를 통과하는 게 실은 솥동의 영향을 별기운이 많이 받아내는데 핵심입니다. 요 시기에 만약에 땅속에 안 묻혀져 있다 그러면 솥불 전복제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땅속에 있는 별기운을 모으는 그렇죠. 어차피 별기운이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땅속에 들어갔다가 얘들이 튀어나오는 양기운으로 전환을 하는 게 요때 제일 활성화된다는 거거든요. 자, 통째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거하고 관련해서 그 책 내용에 보면 그 이제 죽은 온기, 뭐 살아있는 온기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땅 속에 있는 살아있는 온기를 직접 이제 사람이 흡수하게 되면 멍청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뭐든지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양기운이든 음기운이든 어느 쪽이든 극단으로 가면 독이거든요. 어느 쪽이든 극단으로 가면 독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중화된 종류인데 우리 인간 자체가 목화토금수 중에서는 우리 인간 자체가 토에 가장 가까운 존재인 거죠. 지구가 토에 가깝듯이 우리도 토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됐든지 간에 한번 토화시켜서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익혀 먹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익혀 먹는 거죠. 예, 뭐든지 형태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음독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열 처리를 하면 화독이 들어가면, 음독에 화가 들어가면 중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기본 원리는 중성화하는 데 있어요. 중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음적인 놈은 더 중성화해야 돼요. 더 음적인 놈은 더 중성화한다. 성질 자체가 더 음적인 애들은 더 열기를 많이 넣어가지고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우리가 동물 섭취할 때 우리가 먹는 동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음적인 동물이 뭘까요? 돼지. 육상에서는 그렇고 해상에서는 오징어. 오징어 제일 음적인 애들, 제일 심해 사는 애들이거든. 너무 음적이라서 뼈대도 없어. 아, 네. 뼈는 금이 돼야 있는데 얘는 수덩어리라 가지고 뼈도 없을 정도로 음적인 애들입니다. 연체동물입니다. 제일 심해 삽니다. 이런 애들은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삶거나 굽더라도 많이 삶고 많이 구워야 되는 애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모든 음식들 중에 가장 야만적인 음식은 오징어 회. 오징어 회 한번 열심히 먹어보세요. 열심히 먹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 그대로 예, 오징어의 일정량 이상 먹으면 음독에 중독되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한마디로 보고 처리 안 하고 먹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많이 먹으면 죽을 거다 아마. 양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런 무식한 음식을 먹어요? 예. 이게 우리가 음식이 무엇인지 생명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없이 마치 동물이 배를 채우듯이 음식을 먹는 거.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 예. 문명적인 존재고 문화적인 존재잖아요. 해삼은 어떻게 돼요? 예? 해삼. 저 해삼 좋아해요.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애들은. 많이 그 해삼은 수까지는 아닙니다. 금입니다. 연중에. 예, 금중 되는 애들은 목화기운이 많은 양념을 쳐서 먹으면 괜찮아요. 그럼 목화기운이 많은 양념이란 목기운이 많으면 신 것들, 화기운이 많으면 맵고 쓴 것들. 그러니까 초장 같은 데 잔뜩 발라 먹어요. 그러면 조금 나아요. 그래도 역시 양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저 기름기 많은 거나 마요네즈에 먹는다 이러면 이것도 최악이죠. 예, 그래서 오징어를 마요네즈에 찍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죠. 자, 어쨌든 6페이지에 있는 요 통째로는 네. 일단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장미꽃의 빨간 화성, 노란색, 해바라기 노란 거 목성 나오죠. 근데 초록 토성하고 푸른잎 해 기운 이게 선생님 설명해 준 거랑 바뀌는 것 같아요. 초록 칩하기는 토성해야 되고 푸른잎은 해 기운. 초록하고 푸른이 뭔어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초록, 파란 거, 푸른 거 이거를 계속 지금 조금 섞어서 쓰거든요. 섞어서 써서 조금 원어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한번 선생님한테 질문했는데 예. 번역하면서 뭐 그린인지 블루인지 이렇게 초록, 녹색, 파랑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책 속에서 섞여 있어서 원어가 뭔지 잘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아, 그렇게. 저는 확인을 해서 잘 모르겠지만 화, 모, 빨, 너, 초. 근데 지금 제 머릿속에 추론으로는 초록이 토성이 맞겠네요. 세 개의 어떤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어를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이런 성질들을 알면 이 식물이 어떤 별의 기운을 많이 받았는가 하는 거를 생긴 꼬라지하고 그 다음에 꽃의 색깔하고 요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년생 식물 그리고 다년생 식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외행성의 영향은 공전주기가 길잖아요. 네. 주기가 긴 별들의 영향을 받은 식물들 얘들은 다년생 식물이고요. 근데 공전주기가 짧은 내행성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애들 얘들은 1년생 식물인 거야.
그러면 당연하게도 오래 사는 애들은 외행성 영향을 많이 받은 애들이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떡갈나무 이런 건 외행성 중에서 화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 침엽수들은 목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장수하고도 관계가 예? 사람의 장수, 장수? 네, 장수하는 거, 수명을. 인간은 특별히 신경 쓸 게 없는 게 인간은 다 받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어떤 그 점성, 예, 별의 기운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중성이지만 양에 이렇게 극화된 걸 받은 사람은 양성이 되고, 물론 그렇죠. 이래서 음식물도 예를 들어 양성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음성의 것을 먹으면 훨씬 더 좋다. 아니,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진짜로 종합 어떤 중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조화도, 음양의 조화도가 수명을 결정하고 건강을 결정하는 거지. 어떤 양이 좋다, 음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화에 예. 따라서 중화에 속하겠네요. 예, 중화에 속하는 존재인 거죠. 인간 자체가.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여기 푸른 잎은 초록인 거죠?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블루인지. 근데 푸른 잎이라고 하면 잎이 블루가 어디 있겠어요? 초록이지. 청록. 예, 참 초록이라고 봐야죠. 이래서 참 번역이 중요한데 번역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밝혀주질 않아서 이중으로 확인해야 되는 보통 거죠. 식물, 작물은 보면 파랗다 그랬는데 약간 연두색에 가깝고요. 여기서 보이는 치커리는 바다빛깔처럼 아주 짙어요. 그러니까 초록 그 치커리 색깔은 채소 중에서 제일 짙어요. 초록하고 파랑하고 사이 정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청록색이라고 하는 그런 거겠네. 네, 그 같은 파랑인데 치커리는 확 눈에 띄어요. 예, 예. 구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또 얘기한 것 중에, 동물 얘기. 동물의 상체 부분, 하체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뭐 다 똑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횡격막을 기준으로 하고, 심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쪽으로는 목화토, 아래쪽으로는 금수달. 꼬리 쪽으로 갈수록 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중앙에서 이 양쪽을 이렇게 썩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게 소화 과정인 거죠. 소화 과정인 거죠. 심장 바로 아래 붙어 있는 비위에서 소화를 일으키는 거죠. 음양들을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쪽을 위쪽으로, 양쪽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역할을 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동물과 관련해서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 게, 두개골의 구조하고 골반의 구조가 완전 거꾸로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다른 동물 따질 것 없이 사람 골반하고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 골반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모양이잖아요. 예, 열려 있는 모양이잖아요. 여는 모양이라는 거야. 그래서 위쪽으로 어떤 기운이 이쪽으로 올라오면 위로 반사하게끔 돼 있어요. 반면에 두개골은 어때요? 딱 닫아놓은 모양이잖아요. 닫혀 있는 모양이잖아. 얘는 열려 있는 모양이 아니잖아. 요철처럼 거꾸로 된 구조로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위로 올라갔던 기운들을 다시 밑으로 내려꽂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골반은 소화기관을 통해 가지고 위쪽으로 기운을 올리게끔 돼 있고, 우리의 두개골은 이 닫혀있는 폐쇄적 구조로 인해 가지고 올라오는 기운들을 다시 밑으로 내려꽂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양과 에너지들이 이 두개골에 부닥쳐 가지고 밑으로 내려꽂힐 때 제일 미세한 것들이 두개골 바로 아랫부분에서 똘똘똘똘똘 뭉치게 되는 게, 그게 신경집합체로서의 두뇌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골반의 뼈 구조하고 금수달의 영향을 받는 쪽이 골반입니다. 목화토의 영향을 받는 쪽이 이제 두개골인 거고. 그럼 뇌라고 하는 놈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뇌라고 하는 놈은 그 오행으로 따지면 목화토 금수 중에서는 뭐의 성질이 제일 많다? 토덩어리인 거죠. 토덩어리인 거죠. 그럼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토에 가장 가까운 애는 어딜까요? 그렇죠. 소화기관입니다. 소화기관입니다. 위장. 그래서 제가 평소에 위장이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장이 생각합니다. 속이 안 좋으면 머리도 굳어져요.
거꾸로 속을 풀어주면 뇌도 말랑말랑해집니다. 당연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선후관계가 있을 텐데 선후관계가 뇌 상태가 먼저일까요? 위장의 상태가 먼저일까요? 위장이 먼저예요. 왜냐하면요, 뇌는 신경집합체이기 때문에 이건 결과물이 저장되는 거지. 이건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이 있기 전에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바깥에 뻗어있는 감각기관들, 이게 1차고 이 감각기관에서 흡수된 정보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오장육부에 돌잖아요. 이게 2차고 오장육부에서 돈 결과값들이 아래 위로 순환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모여. 이건 3차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애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얘는 운동감각, 균형감각, 촉감 이런 것부터 잡아줘야 돼요. 바깥에 뻗어있는 감각기관들 얘들부터 잡아줘야 되고 요 다음으로 오장육부를 다스려줘야 돼요. 요 다음으로 결과적으로 어느 문제나 어떤 그 뇌에 나타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치유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그죠? 인과적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잡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훨씬 더 바깥에 있는 것들부터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더 나아가면 나의 이 어떤 그 사지 운동, 행동 거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환경에서 동선을 결정하는 어떤 인간 사회의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인 치유는 그 말 그대로 인간관계의 분위기부터 잡고 얘 몸 움직임, 사지 움직임을 잡아주고 오장육부를 다스려주고 요런 순서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요런 순서로. 그래서 뭐 어떤 애가 좀 과잉 행동을 한다. 언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언어적인 장애를 받고 있다. 그럼 뭐 언어 치료하는데 보내고 뭐 인지적인 처리하는데 보내고 이건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이건 결과야 결과. 결과를 어떻게 저떻게 건드려봤자 원인 구조들을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는 반복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결과다. 그래서 언어 장애 있다고 언어 치유하고 이건 그야말로 저 소위 의학에서 우리가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대정요법하고 똑같은 거다. 대정요법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예컨대 애가 실제로 언어 장애가 있다, 과잉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저기 감각 치유를 해줘야 돼요. 놀이요법, 운동요법 이런 거로 접근해줘야 돼요. 놀이요법, 운동요법, 그 다음에 속을 다스리는 거는 식이요법, 그 다음에 마사지 이런 걸로 접근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어른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을 하나의 어떤 전체 지구라고 하는 생명체의 한 어떤 생명기관의 한 부분으로 놓고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 순환을 생각하면서 치유적 접근을 해야지. 예, 맨날 그 유물론적 1:1 대응에 처방을 해가지고는 그거는 인지어른가 아니다. 인지어른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지학이 하나의 세계관이듯이 인지어른도 하나의 세계관의 응용이 돼야 되는 거지. 예컨대 심장 나쁘면 라이어 뭐 몇 헤르츠 맞추고 이거 아니. 그것도 되지만 그렇게 1:1 처방 관계로 인지어른을 이해하면 안 된다. 이 강의하고 조금 벗어난 거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이 정신장애도 크지만 성적 문제도 지금 미투라는 걸로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그런 이게 순환 구조를 좀 잡을 수 있는 방법? 저희 성교육 하는데 얼마 전에 성교육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성교육하면서 에트라 아스트랄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 예, 성에 대한 심리적인 욕구 상태가 어떻게 변한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당연하죠. 그것도 그 전체 순환 구조 속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욕의 처리 문제도 결국은 심신의 조화를 잘못 풀어가지고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인 거지. 불균형. 예. 네. 다 전체 순환 속에서 생각을 해야만 이런 전체적 시각 속에서 거시적 시각을 확보하고 좁혀 들어가야만 우리는 조화를 위한 어떤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제가 용어 해설제 맨 앞에도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지학은 세계관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으니 이제 참 대화하기가 힘든 거죠. 그분들은. 자, 시간도 오버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요. 근데 그 미세먼지 뭐 이런 거는 그게 바로 유물론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좀 공연한 근심인가요? 공연한 거죠. 미세먼지는 빗물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일단 못 피해가는 상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상수나 상수. 목표로 간다. 네, 그건 못 피한다. 네. 미세먼지 강의는 언제 한번 잡아주실 수 없으실까요? 저는 사회적으로 예민한 거는 안 하고 싶습니다.